일본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IQ 152의 수학 천재. 소녀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 도쿄대학교 석사, 누가 봐도 화려한 스펙을 가진 그녀가 왜 조국을 떠나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일본의 명문 대학과 대기업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녀가 서울에 도착한 지 불과 1년 반 만에 국내 대기업 책임연구원으로 승진하고 진정한 사랑까지 찾게 된 놀라운 반전 스토리. 여자라는 이유로, 한국계라는 이유로 평생 차별받던 천재가 서울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현실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대체 서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일본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들려주세요. 제 이름은 사토 미유키입니다. 한때 일본 전역의 언론이 제 이름을 앞다투어 보도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12살 때였습니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기자들이 우리 집 앞까지 몰려왔었죠.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저는 카메라를 향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IQ 150이라는 숫자가 제 이름 앞에 늘 붙어 다녔어요. 그 숫자는 영광이자 동시에 저를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찬사가 얼마나 짧게 끝날지를요. 소녀 천재라는 타이틀이 얼마나 빨리 색바래질지도요. 도쿄대학 수학과에 입학했을 때만 해도 저는 희망에 차 있었어요. 드디어 저와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식으로 대화하고 증명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밤새 문제를 풀어도 이해해주는 동료들이 있으리라 믿었죠. 하지만 첫 연구실 미팅에서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수학자가 아니라 그저 여자일 뿐이라는 걸요. 24명의 대학원생 중 여성은 단 3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3명은 늘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다나카 교수님은 제 발표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너무 작다고 여자답게 조신하게 앉으라고. 그런 공격적인 증명 방식은 남자들이나 쓰는 거라고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증명에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이 따로 있나요? 논리는 그냥 논리일 뿐인데요. 하지만 감히 반박할 수 없었어요. 그분이 제 미래를 쥐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밤 11시까지 연구실에 남아있으면 선배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결혼은 할 생각이 있는지, 왜 그렇게 악착같이 공부하는지 모르겠다고요. 한 선배는 직접 물어보기도 했어요. 이렇게 공부만 하면 시집 못 간다고 적당히 하는 게 여자한테는 더 좋다고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남자 선배들이 밤을 새워 연구해도 아무도 그들의 결혼 걱정은 하지 않았거든요. 세미나 시간에 제가 질문을 하면 교수님들은 대답 대신 다른 남학생을 지목했어요. 저와 똑같은 질문을 남학생이 다시 하면 그제야 진지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도 그냥 넘어갔죠. 하지만 10번, 20번 반복되자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걸요. 어느 날 저는 복도에서 우연히 교수님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제 이름이 들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제 논문을 칭찬하는 건가, 추천서를 써주시겠다는 건가 하는 기대를 품었죠. 하지만 들려온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사토는 실력은 있지만 추천서를 쓰기가 망설여진다고. 어차피 결혼하면 그만둘 텐데. 귀한 자리를 낭비하는 게 아니냐고요. 다른 교수님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게다가 한국계 혼혈이라 순수 일본인도 아니지 않냐고. 해외 학회에 보내기엔 좀 그렇다고요. 세 번째 교수님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여자애들은 적당히 박사 따고 결혼하는 게 제일 행복한 거라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 벽에 기댄 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제 어머니는 제1교포 3세였어요. 완벽한 일본어를 구사했고 일본식 이름을 가졌고 일본 문화에 녹아들기 위해 평생을 노력하셨습니다. 제게 한국말을 가르치지 않으신 것도 그 때문이었죠. 저를 완전한 일본인으로 키우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도 저를 진짜 일본인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은 단단했고
제 출시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꼬리표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연구실에 앉아 울었어요. 책상 위에는 제가 석 달 동안 공들여 쓴 논문 초고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수론의 새로운 접근법에 관한 논문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자신 있는 연구였죠. 하지만 그 아름다운 수식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증명해도 저는 영원히 그들의 세계에 온전히 속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계산은 빨랐지만 인생의 해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학에는 정답이 있어요. 증명이 완벽하면 누구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죠. 1 더하기 1은 언제나 2고 피타고라스 정리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참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달랐습니다. 제가 아무리 완벽하게 증명해도 그들은 제 존재 자체를 문제로 봤어요. 제가 풀어야 할 건 수학 문제가 아니라 제 자신이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풀 수 없는 문제였어요. 석사 과정을 마치고 어렵게 취업한 IT 기업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회의 시간에 제 의견은 번번이 묻혔고 같은 말을 남자 동료가 하면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리즘 최적화 방안을 제안했을 때 팀장은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열흘 후 남자 신입사원이 비슷한 아이디어를 내자 팀장은 감탄했어요. 신선한 발상이라고, 역시 젊은 인재라고 칭찬했죠. 저는 그저 노트북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야근을 밥 먹듯이 해도 여자답지 않다는 소리를 들었고 정시 퇴근을 하면 열정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서 술을 거절하면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고 했고 함께 마시면 여자가 술버릇이 없다고 했어요. 무엇을 해도 틀렸습니다. 정답이 없는 시험을 매일 보는 기분이었어요. 28년을 살면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문제는 제가 아니라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걸요. 제가 바꿔야 할 건 저 자신이 아니라 제가 서 있는 땅이었습니다. 거울이 잘못됐는데 자꾸 거울 속 제 모습을 고치려 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행 항공권을 검색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나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곳으로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거기서는 제가 다르게 보일까요? 거기서는 제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가능성으로 보일까요? 거기서는 제가 여자이기 전에 수학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랜 침묵 끝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이 너를 받아줄 거라고,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약 버튼을 누르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어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정리하기로 했어요. 회사에 사표를 냈고 원룸집을 정리했고 짐을 꾸렸습니다. 28년간 모아온 수학 교재들과 노트들을 상자에 담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28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의 방정식을 제 손으로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지수는 많았지만 이번엔 제가 직접 풀어가기로 했어요. 입사 첫날 저는 새로운 시작을 꿈꿨습니다. 이곳은 학교가 아니에요. 실력으로 평가받는 곳이라고 믿었죠. 도쿄 중심부에 위치한 IT 기업, 직원 200여 명 규모의 중견 회사였습니다. 데이터 분석팀에 배치받았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제 수학 실력을 제대로 펼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첫 주부터 저를 짓눌렀어요. 팀장인 야마구치 부장은 55살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첫 팀 미팅에서 그는 저를 소개하며 말했어요. 여자 분석가는 처음이라 기대된다고, 꼼꼼한 게 여자의 장점이니 보조 업무를 잘 맡아달라고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조 업무요? 저는 석사 학위를 가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데요. 첫 프로젝트가 배정됐을 때 저는 열정적으로 달려들었어요. 고객 이탈률 예측 모델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밤낮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양한 알고리즘을 테스트했어요. 기존 모델보다 정확도를 15%나 높인 새로운 모델을 완성했습니다. 발표 전날 밤 저는 설렘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하지만 발표장에서 야마구치 부장은 제 화면을 건성으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 복잡하다고, 실무진이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고요.
옆에 있던 남자 선배 직원이 거들었습니다. 여자들은 원래 단순한 걸 좋아하지 않냐며 웃었어요.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만 웃지 못했죠. 결국 제 모델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자 동기가 만든 단순한 회기 모델이 선택됐어요. 정확도는 제 것보다 낮았지만 이해하기 쉽다는 이유였죠.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수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왜 사람들은 숫자보다 편견을 믿는 걸까요? 석 달쯤 지났을 때 팀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들어왔어요. 대형 유통체인의 재고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주말 반납하고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계절성, 트렌드, 외부 변수까지 고려한 예측 알고리즘을 설계했습니다. 코드를 짜고 테스트하고 문서화까지 완벽하게 마쳤죠. 월요일 아침 회의에서 야마구치 부장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 프레젠테이션은 다케다 군이 맡으라고요. 다케다는 제 옆자리에 앉은 26살 남자 동기였습니다. 그는 주말 내내 소셜미디어에 술 마시는 사진을 올렸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거의 다 작업한 프로젝트인데 왜 다케다 씨가 발표하는지요? 부장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고객사가 보수적인 곳이라 여자가 나서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였어요. 다케다는 미안하다는 표정도 짓지 않고 제 자료를 받아갔습니다. 발표는 성공적이었고 다케다는 승진 후보자 명단에 올랐어요.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야근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밤 11시, 12시까지 남아서 일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 노력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음 날 아침 부장이 말했어요. 사토시는 밤늦게까지 남아있던데 몸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여자가 그렇게 무리하면 건강을 해친다고요. 남자 동료들이 철야를 해도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 정시에 퇴근하자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다음 날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최근 근무 태도가 좋지 않다는 보고가 들어왔다고. 열정이 부족해 보인다고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정시 퇴근 한 번 했을 뿐인데 열정이 없다고요? 매일 야근하면 여자답지 않다고 하더니 정시 퇴근하면 열정이 없다고 하는 겁니까? 무엇을 해도 틀렸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거절하면 팀워크가 없다고 했고, 함께 마시면 여자가 술을 너무 좋아한다고 수군거렸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면 가벼워 보인다고 했고, 안 하면 패션 감각이 없다고 했죠. 웃으면 가볍고 진지하면 딱딱하고 의견을 내면 건방지고 가만히 있으면 소극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오늘은 어떤 제가 되어야 할까요? 어떤 얼굴을 하고 어떤 말투를 써야 그들이 만족할까요? 하지만 정답은 없었습니다. 정답이 없는 시험을 매일 보는 기분이었어요. 입사 1년이 지났을 때 평가 시즌이 왔습니다. 저는 팀에서 가장 많은 프로젝트를 완료했고 가장 높은 성과를 냈어요. 하지만 평가서에 적힌 등급은 C였습니다. 평균 이하라는 뜻이죠. 평가 사유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협업 능력 부족, 커뮤니케이션 스킬 개선 필요, 조직 적응도 낮음. 같은 날 다케다는 A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는 제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 외에는 특별한 성과가 없었어요. 하지만 평가서에는 적극적이고 팀워크가 좋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 담당자에게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개선해야 하냐고요. 담당자는 난감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좀 더 부드러워질 필요가 있다고. 여성스러운 매력을 살리면 좋겠다고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여성스러운 매력이 업무 평가와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담당자는 말을 흐렸습니다. 그냥 분위기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들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회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이 켜져 있었지만 저를 위한 자리는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뺨을 스쳤어요. 28년간 저는 공식을 믿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하면 인정받고 실력이 있으면 성공하고 정직하면 보상받는다는 공식이요. 하지만 그 공식은 거짓이었어요. 적어도 이곳에서는요. 제가 풀어야 할 문제는 수학이 아니라 편견이었고 증명해야 할 건 실력이 아니라 제 존재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불가능한 증명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검색창에 한국 취업을 입력했어요. 어머니의 나라,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 거기는 다를까요? 거기는 제 능력을 있는 그대로 봐줄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무너지는 공식 안에서 더 이상 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다고요. 새로운 방정식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방정식의 첫 번째 변수는 장소였습니다. 제가 서 있는 땅을 바꿔야 했어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저는 제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방 하나와 캐리어 하나가 제 전부였어요. 28년의 삶을 2개의 짐으로 압축했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지나며 손이 떨렸어요. 여권을 건네는 제 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이 없다고요. 공항 밖으로 나서자 낯선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5월의 서울은 따뜻했어요. 아니, 뜨겁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도쿄와는 다른 종류의 열기였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걸어갔어요. 모두 어디론가 가야 할 곳이 있는 것처럼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듯이요. 저는 그 흐름 속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높은 아파트들, 한글로 쓰인 간판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건물들. 제 어머니가 태어난 도시인데 저는 이곳이 완전히 낯설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이곳이 제 뿌리의 절반인데 저는 완전한 이방인이었죠. 홍대 근처에 원룸을 얻었습니다. 일본에서 모아둔 돈으로 6개월치 보증금과 월세를 냈어요. 방은 좁았지만 창문이 컸습니다. 햇빛이 잘 들었어요.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오후 3시인데도 카페마다 사람이 넘쳤습니다. 첫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소음이 저를 안심시켰어요. 이 도시는 잠들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밤 11시에 밖으로 나가봤어요. 놀랍게도 카페들이 여전히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노트북을 펴놓고 작업하고 있었어요. 누구도 그들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보는데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어요. 처음 오셨냐고요? 저는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일본에서 왔다고요.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어 잘하신다고 천천히 적응하면 된다고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도쿄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이틀째 되는 날 저는 서울 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강남, 명동, 이태원, 북촌. 발이 아프도록 걸었어요. 거리마다 다른 언어가 들렸습니다. 한국어는 물론이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심지어 프랑스어까지. 이 도시는 여러 문화가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명동 거리에서 한 여성을 봤어요. 화려한 분홍색 머리에 문신을 한 그녀는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일본이었다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아니, 쳐다봐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개성이 존중받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홍대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혼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일본에서는 여자 혼자 식사하면 이상하게 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혼자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었고 나이 든 여성은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불쌍하다거나 외롭다고 보지 않았어요. 저도 김치찌개를 시켰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떠먹으며 생각했어요. 여기서는 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고요. 여자라서 이상하지도 혼자라서 불쌍하지도 한국계라서 배제받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한 명의 손님이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근처 도서관을 발견했어요. 24시간 운영하는 스터디 카페였습니다. 신기했어요. 일본에도 스터디 카페가 있지만 대부분 밤 10시면 문을 닫았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새벽 3시에도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한국어 교재를 펼쳤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여성이 말을 걸었어요. 일본 분이냐고 한국어 공부하냐고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일본어를 배우고 있다며 반가워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는 게요.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31살의 그래픽 디자이너였어요. 그녀는 저에게 서울 생활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줬습니다. 어디서 장을 보면 좋은지, 어떤 카페가 조용한지, 구직 사이트는 어떤 걸 이용하면 되는지요. 그녀는 물었습니다. 왜 한국에 왔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일본에서는 제가 여자라서 한국계라서 인정받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어머니의 나라로 왔다고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곳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시도할 기회는 준다고 능력만 있으면 성별이나 배경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홍대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리 공연을 하는 사람들, 늦은 시간까지 카페에 앉아 있는 사람들,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사람들. 이 도시는 숨쉬고 있었어요.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도시의 일부가 되고 싶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어깨가 가벼워졌다는 걸요. 일본에서는 늘 긴장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일지, 뭐라고 말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끊임없이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저였습니다. 어느 날 수진과 함께 남산타워에 올라갔어요. 서울 전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끝없이 펼쳐진 건물들, 살아 숨쉬는 도시. 수진이 물었습니다. 어떠냐고 서울이 마음에 드냐고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고요. 여기서는 제가 저일 수 있다고요. 수진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면 된다고, 미유키의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면 된다고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쓸 말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매일 쓸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일기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어요. 이곳에서 저는 다시 꿈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 온 지 2달쯤 지났을 때 저는 본격적으로 구직 활동을 시작했어요. 한국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도쿄대학교 석사, 데이터 분석 경력 1년 반. 일본 기업에서의 경험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적었어요. 성별을 이유로 평가받고 싶지 않았기에 사진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이틀 만에 연락이 왔어요. 강남에 위치한 스타트업이었습니다.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였어요. 직원이 35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였지만 최근 시리즈 A 투자를 받아 성장 중이라고 했습니다. 화상 면접 날 저는 긴장했어요. 또 실망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면접관의 첫 질문은 예상 밖이었어요. 제 논문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석사 때 쓴 정수론 논문을 읽어봤다고 접근 방식이 독창적이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 회사 면접에서는 한 번도 제 논문을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면접관은 김민수 CTO였습니다. 36살의 젊은 개발자였어요. 그는 제게 실제 업무에서 만날 수 있는 데이터 문제를 하나 던졌습니다. 의료 데이터의 결측치를 처리하는 최적의 방법에 대해 설명해달라고요. 저는 화이트보드를 켜고 5가지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과 적용 시나리오를 수식과 함께요. 김 CTO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제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제 답변에 귀 기울이고 추가 질문을 했어요. 대화였습니다. 신문이 아니라요. 일본에서의 면접은 늘 일방적이었어요. 그들은 제 대답을 듣는 게 아니라 제가 적합한지 판단하고 있었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김 CTO가 말했어요. 실력은 충분하다고 하지만 인턴부터 시작해야 한다고요. 한국 경력이 없고 한국어도 아직 서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혀 서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적어도 기회를 주는 거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저는 출근했습니다. 강남역에서 10분 거리의 작은 오피스였어요. 열린 공간에 책상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벽면은 화이트보드로 가득했습니다.
캐주얼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대화했어요. 데이터 분석팀은 5명이었습니다. 팀장인 이지연님은 32살의 여성이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성 팀장을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 팀장님은 저를 환영하며 말했어요. 일본에서 왔다는 건 알고 있다고, 천천히 적응하면 된다고요. 혹시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습니다. 첫 주는 적응 기간이었어요. 회사의 데이터 구조를 파악하고 사용하는 툴을 익히고 팀원들과 대화하며 문화를 배웠습니다. 점심시간에 팀원들은 저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일본 생활은 어땠는지, 왜 한국에 왔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일본에서는 여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요. 팀원 중 한 명인 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여기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스타트업에서는 실력이 전부라고, 능력만 있으면 성별은 문제가 안 된다고요. 다른 팀원인 혜진 씨가 덧붙였어요. 오히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팀에 도움이 된다고요. 이 주차가 되었을 때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팀장님이 프로젝트를 하나 맡겼어요. 병원 진료 대기 시간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일이었습니다. 기존 모델의 정확도가 75% 정도였는데 팀에서 석 달째 개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데이터를 받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서 작업했어요. 하지만 일본에서처럼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팀장님이 물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천천히 해도 된다고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즐거움이었거든요. 사흘째 밤 저는 문제의 핵심을 발견했어요. 기존 모델은 선형 관계만 고려했지만 실제로는 시간대별, 요일별, 계절별로 복잡한 비선형 패턴이 있었습니다. 저는 앙상블 기법을 적용한 새로운 모델을 설계했어요. 여러 알고리즘을 조합하고 가중치를 최적화했습니다. 금요일 오전 저는 결과를 들고 팀 미팅에 참석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발표를 시작했어요. 새로운 모델의 정확도는 92%였습니다. 기존보다 17%포인트나 개선된 수치였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또 거절당하는 건 아닐까, 너무 복잡하다고 할까 봐요. 하지만 이 팀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놀랍다고, 어떻게 사흘 만에 이런 결과를 냈냐고 물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데이터 분포를 다시 분석했고 숨겨진 패턴을 찾았고 여러 모델을 시도해봤다고요. 김민수 CTO가 들어와서 화면을 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이건 천재야 라고 말했어요. 다른 팀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진심이 담긴 박수였어요. 시기나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축하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래 잊고 있던 감정을 되찾았다는 걸요. 존중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능력을 인정받는 느낌, 제가 기여했다는 성취감, 팀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소속감. 일본에서 1년 반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들이었어요. 점심시간에 팀원들이 축하한다며 식사를 샀습니다. 고깃집에서 삼겹살을 구우며 준호 씨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문제를 해결했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수학을 좋아할 뿐이라고요. 혜진 씨가 말했어요. 미유키 씨 덕분에 프로젝트가 살아났다고, 정말 고맙다고요. 이 팀장님도 말했습니다. 인턴 기간 끝나면 정직원으로 전환 추천하겠다고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오랜만에 밝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제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었나 싶었어요. 노트북을 열어 어머니께 이메일을 썼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다시 수학을 할 수 있게 됐다고요. 창밖을 보니 서울의 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저는 다시 수학자가 될 수 있었어요. 여자 수학자가 아니라, 한국계 수학자가 아니라 그냥 수학자로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인턴 기간이 끝나고 정식 채용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계약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정규직. 일본에서는 절대 받을 수 없었던 직함이었습니다. 김민수 CTO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요.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미유키 씨의 능력을 믿는다고요. 미유키 씨. 그 호칭을 들은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번도 제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었어요. 늘 사토 씨 혹은 그냥 사토라고 불렀죠. 이름은 제 정체성인데 제 이름으로 불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모두가 저를 미유키 씨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어요. 회의 시간에 이 팀장님이 미유키 씨 의견은 어떠냐고 물었을 때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다른 미유키가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정말로 제 의견을 듣고 싶어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정규직이 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큰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대형 종합병원과의 협업 프로젝트였습니다. 환자 재입원율을 예측하는 AI 모델을 개발하는 일이었어요. 예산도 크고 기간도 6개월이나 되는 중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킥오프 미팅에서 이 팀장님이 발표했어요. 이번 프로젝트의 리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미유키 씨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입사한 지 겨우 넉 달밖에 안 됐는데 이런 큰 프로젝트를 맡긴다고요? 불안했습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쩌나, 기대를 저버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김 CTO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미유키 씨라면 할 수 있다고 우리 모두가 믿는다고요. 그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일본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저는 팀을 꾸렸어요. 개발자 3명, 디자이너 1명, 그리고 제가 데이터 분석을 담당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팀 미팅을 했어요. 첫 미팅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프로젝트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팀원들은 집중해서 들었어요. 질문을 했고 아이디어를 나눴고 함께 고민했습니다. 준호 씨가 말했어요. 미유키 씨 접근 방식이 신선하다고, 일본식 꼼꼼함과 한국식 스피드가 합쳐진 것 같다고요. 다른 팀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첫 번째 위기가 왔어요. 병원 데이터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결측치가 많았고 데이터 형식도 일관성이 없었어요. 기존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틀 밤을 새우며 고민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일본에서 배운 정수론의 패턴 인식 기법을 응용할 수 있다는 걸요. 불완전한 데이터 속에서 숨겨진 규칙을 찾는 방법이었어요. 저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설계했습니다. 수학적 모델링과 머신러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이었어요. 다음 미팅에서 제 아이디어를 발표했습니다. 화이트보드 가득 수식을 적어가며 설명했어요. 팀원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혜진 씨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런 접근은 생각도 못했다고. 역시 미유키 씨라고요. 개발자인 성민 씨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석사 때 연구했던 정수론을 응용했다고. 수학은 어디서나 쓸 수 있다고요. 성민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그 이론 좀 가르쳐 달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제게 배우고 싶어 한다는 걸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거기서는 여자가 가르치는 건 건방진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지식을 나누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저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미니 세미나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관심 있는 팀원들에게 수학 이론을 알려줬어요. 정수론, 확률론, 최적화 이론. 처음에는 서너 명이 왔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다른 팀 사람들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마케팅팀 차장님도 오셨습니다. 베이지안 통계를 마케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차장님은 감사하다며 커피를 사주셨어요. 제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중반에 접어들 무렵 전사회의가 열렸어요. 각 팀이 진행 상황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우리 팀을 대표해서 발표했어요. 떨렸지만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현재 모델의 정확도는 88%이고 최종 목표는 95%라고요. CEO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일본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되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일본에서 배운 꼼꼼함과 한국에서 배운 속도감이 합쳐져서 시너지를 낸다고 서로 다른 문화의 장점을 결합할 수 있다는 게 제 강점이라고요. CEO님이 박수를 치셨습니다. 다양성이 곧 경쟁력이라고 미유키 씨 같은 인재가 있어서 회사가 강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다름이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이제야 실감했습니다. 일본에서 제 정체성은 늘 약점이었어요. 여자라서 한국계라서 너무 똑똑해서 모든 게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것들이 장점이 됐어요. 여성의 관점, 두 나라의 문화, 깊은 수학적 지식 모두가 제 무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 팀장님과 1대1 면담이 있었어요. 팀장님이 물었습니다. 회사 생활은 어떠냐고 불편한 점은 없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너무 행복하다고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불린다고 처음으로 존중받는다고요. 팀장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라고 능력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건 기본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요. 세상 어디서나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어요. 일본에서의 제 얼굴은 늘 긴장하고 위축되고 불안해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미유키 씨라고 불렸다고 제 아이디어가 채택됐다고 팀원들이 제게 배우고 싶어 한다고요. 문장 하나하나가 기적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의 밤이 여전히 깨어 있었어요. 이 도시에서 저는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미유키. 그저 사토가 아닌 여자 사토가 아닌 한국계 사토가 아닌 온전한 미유키로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병원 프로젝트가 석 달째 접어들었을 때 새로운 인물이 합류했어요. 프로젝트 매니저로 투입된 정현 씨였습니다. 34살 경영학과 컴퓨터공학을 복수. 전공한 그는 대기업에서 5년간 일하다가 스타트업으로 옮겨온 사람이었어요. 첫 미팅에서 그를 봤을 때 별다른 감정은 없었습니다. 또 한 명의 동료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제 발표를 듣는 그의 눈빛이 달랐어요. 경청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그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발표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특히 데이터 전처리 부분의 수학적 접근이 독창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감사하다고 대답했어요. 칭찬에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정현 씨는 물었습니다. 혹시 점심 같이 먹을 수 있냐고요. 프로젝트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업무상 미팅이겠거니 했죠. 회사 근처 조용한 식당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정현 씨는 제게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얘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질문으로 넘어갔어요. 일본에서 왔다던데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됐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지만 그의 눈빛이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일본에서는 여자라서 한국계라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여기 왔다고요. 정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거나 조언하지 않았어요. 그저 들어줬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그가 말했어요. 힘들었겠다고 하지만 용기 내서 여기 온 게 대단하다고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제 결정을 대단하다고 말해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니도 친구도 모두 걱정만 했었어요. 하지만 정현 씨는 달랐습니다. 제 용기를 인정해줬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점심을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프로젝트 이야기였지만 점점 개인적인 대화가 늘어났어요. 그는 제게 한국 문화를 알려줬습니다. 어떤 드라마가 재미있는지, 어떤 음식을 꼭 먹어봐야 하는지, 서울의 숨은 명소는 어디인지요. 어느 날 그가 물었습니다. 주말에 시간 있냐고 북촌 한옥마을을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게 그냥 친구로서의 제안일까 아니면 다른 의미일까?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토요일 오후 우리는 북촌에서 만났습니다. 정현 씨는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보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우리는 한옥 사이의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전통 가옥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정연 씨가 설명해 줬어요. 이 동네가 600년 역사를 가졌다고 조선시대 양반들이 살던 곳이라고요. 저는 신기했습니다. 일본의 교토처럼 전통을 보존한 곳이 서울에도 있다니요. 한 작은 카페에 들어갔어요.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습니다.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연 씨가 물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어떠냐고, 적응은 잘 됐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여기 와서 처음으로 제가 정상이라고 느낀다고요. 일본에서는 늘 뭔가 잘못된 것 같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저일 수 있다고요. 정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일본인이기 전에 그냥 당신이라고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평생 저를 규정하던 모든 꼬리표들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자 한국계 제1교포 수학자. 모든 것보다 앞서는 건 그냥 미유키라는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연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따뜻했어요. 그날 이후 우리 관계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회사에서 마주치면 눈이 마주쳤고 점심시간이 기다려졌고 퇴근 후에도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업무 관련 질문이었지만 점점 사적인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연 씨가 물었어요. 저녁 먹었냐고, 배고프지 않냐고요. 아직이라고 대답하자 그가 말했습니다. 맛있는 곳 알고 있다고, 같이 가자고요. 우리는 이태원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갔어요. 조명이 은은했고 분위기가 아늑했습니다. 파스타를 먹으며 우리는 대화를 나눴어요. 어린 시절 이야기, 꿈꾸던 것들, 좌절했던 순간들. 정연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대기업에서 일할 때 느꼈던 한계, 스타트업으로 옮기기까지의 고민,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 저는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미유키 씨를 보면 용기가 난다고, 낯선 나라에 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게 정말 대단하다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정연 씨에게서 용기를 얻는다고, 안정된 삶을 버리고 도전한 게 멋지다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연 씨가 저를 바래다 줬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가 말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다고, 다음에 또 만나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 설렘은 뭘까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연 씨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의 미소, 그의 말투, 그의 눈빛. 모든 게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저는 28년을 살면서 한 번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일본에서는 연애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늘 증명해야 했고, 인정받아야 했고, 살아남아야 했죠. 사랑 같은 건 사치였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달랐습니다. 제가 온전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었어요. 여자라서 부족하지도, 한국계라서 배제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미유키로요. 그리고 정연 씨는 저를 그렇게 봐줬습니다. 일본인도 수학자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아닌 그냥 미유키로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연 씨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잘 들어갔냐고, 오늘 정말 좋았다고, 내일 회사에서 보자고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좋았다고, 내일 봐요라고요. 창밖을 보니 서울의 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도시에서 저는 일도 찾았고 자신감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까지 느끼게 됐어요. 평생 자신을 설명해야 했던 저에게 정연 씨의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당신은 일본인이기 전에 그냥 당신이라는 그 말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사랑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이 떨리는 마음이 사랑일까요? 확신할 수 없었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이곳에서 저는 무엇이든 될 수 있었으니까요.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어요. 서울의 겨울은 일본보다 추웠습니다. 건조하고 매서운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정연 씨와 함께한 시간들이 저를 녹여주고 있었거든요. 병원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어요. 마감까지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팀 전체가 바쁘게 움직였어요. 저와 정연 씨는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함께 일했습니다. 회의실에 둘이 남아서 코드를 점검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어느 날 밤 11시쯤 되었을 때 정연 씨가 커피를 타왔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였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죠.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미유키 씨는 밤늦게까지 일해도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대단하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익숙해서 그렇다고 일본에서는 이게 당연했다고요. 정연 씨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건 잘못된 거라고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 제 건강을 걱정해 준 건 오랜만이었거든요. 어느 토요일 저녁 정연 씨가 제안했어요. 남산타워에 가보지 않겠냐고요. 겨울 야경이 정말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사실 남산에는 수진이와 한 번 갔었지만 정연 씨와 함께라면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았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정연 씨가 말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라고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제 불빛도 이제 저 안에 있다고, 이 도시의 일부가 된 것 같다고요. 정연 씨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유키 씨가 와줘서 고맙다고, 이 도시가 더 빛난다고요. 그 말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추운 날씨인데도요. 전망대에 올라가 난간에 기댔어요. 서울 전체가 발 아래 펼쳐졌습니다. 한강이 굽이쳐 흐르고 빌딩들이 불을 밝히고 자동차들이 줄지어 움직였어요. 살아 숨쉬는 도시였습니다. 정연 씨가 조용히 물었어요. 행복하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언제 마지막으로 써봤을까요? 일본에서는 한 번도 행복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늘 불안했고 긴장했고 증명해야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행복하다고, 여기 와서 처음으로 행복하다고요. 정연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이 겨울밤보다 따뜻했어요. 남산에서 내려와 명동 거리를 걸었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거리마다 장식이 가득했습니다. 반짝이는 전구들, 거대한 트리, 캐럴을 부르는 사람들. 일본에서도 크리스마스를 보냈지만 이렇게 설레는 적은 없었어요. 정연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춥지 않냐고, 손이라도 잡으면 따뜻할 거라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우리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그저 평범한 커플일 뿐이었죠.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핫초코를 시켰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첫눈이었습니다. 정연 씨가 말했어요. 첫눈 오는 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진다는 속설이 있다고요.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냐고요. 그가 대답했어요. 미유키 씨와 함께니까 사실인 것 같다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카페를 나와 눈 내리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우리 주변을 감쌌어요. 정연 씨가 멈춰 서더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송이가 그의 머리에 내려앉았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미유키 씨를 좋아한다고, 처음 본 순간부터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꼈다고요.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 감정이 확신이 됐다고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28년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도 없었어요. 정연 씨가 물었어요. 제 마음은 어떠냐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좋아한다고, 정연 씨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고요.
평생 자신을 증명해야 했는데 정현 씨 앞에서는 그냥 저일 수 있다고요. 그가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인생은 증명하는 게 아니라 사는 거라고. 미유키 씨는 그 자체로 충분하다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다음 주부터 우리는 공식적인 연인이 되었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눈치챘어요. 하지만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축하해줬어요. 이 팀장님은 행복해 보인다며 웃었고 준호 씨는 언제 밥 사냐고 농담했어요. 일본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직장 내 연애는 금기시됐고 특히 여자가 연애하면 헌신도가 떨어진다고 봤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개인의 삶을 존중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던 날 우리는 팀 전체가 모여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최종 모델의 정확도는 96%였습니다. 목표를 초과 달성한 거였어요. 김 CTO가 축배를 들며 말했습니다. 미유키 씨 덕분이라고. 정말 훌륭한 성과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제 혼자 힘이 아니라는 걸요. 팀 전체가 함께 만든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정현 씨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파티가 끝나고 정현 씨와 한강을 걸었습니다. 12월의 한강은 추웠지만 아름다웠어요. 다리 위에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정현 씨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 같은 문제를 같은 종이에 풀어가자고요.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인생이라는 문제를 함께 풀어가자는 거라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평생 수학으로 세상을 이해하려 했어요. 모든 걸 공식으로 설명하고 증명으로 확인하고 논리로 정리하려 했죠. 하지만 사랑은 달랐습니다. 사랑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증명할 수도 계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느끼는 거였어요. 심장이 뛰고 미소가 지어지고 행복이 밀려오는 거였죠. 그리고 그게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답보다 중요한 건 함께 고민할 사람이었어요. 완벽한 증명보다 소중한 건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생은 수학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아름답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제가 한국에 온 지 1년 반이 지났어요. 스타트업에서의 경험은 제 이력서를 빛나게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병원 프로젝트는 업계에서 화제가 됐어요. 의료 데이터 분석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죠. 그러던 어느 날 이 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고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제게 스카우트 제안이 왔다고 했어요. 헬스케어 부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직책이었습니다. 정규직이고 연봉도 스타트업보다 훨씬 높았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대기업이요? 저를요? 이 팀장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미유키 씨 실력이면 당연하다고.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요. 하지만 회사를 떠나는 게 아쉽다고도 했습니다. 저도 고민이 됐어요. 이곳 사람들에게 정이 들었거든요. 함께 밤을 새우고 함께 웃고 함께 성공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현 씨가 조언했어요. 더 큰 무대에서 미유키 씨 능력을 펼쳐보라고.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고요.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대기업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입사 절차는 순조로웠습니다. 면접에서 제 프로젝트 경험을 발표했어요. 임원들이 감탄했습니다. 특히 제가 정수론을 데이터 분석에 응용한 부분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일본에서의 경험은 어떠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자라서 한국계라서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능력으로 평가받았다고. 그래서 여기서 제 꿈을 이룰 수 있었다고요.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분이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실력을 최우선으로 본다고. 미유키 씨 같은 인재가 필요하다고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식 입사일이 정해졌어요. 3월 첫째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 전에 스타트업에서 작은 송별회가 열렸어요. 팀원들이 모여 제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팀장님은 선물까지 준비했어요. 제가 좋아한다고 말했던 수학 서적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말했어요. 미유키 씨 덕분에 많이 배웠다고 앞으로도 가끔 연락하자고요. 혜진 씨는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함께 일한 시간이 즐거웠다고 대기업에서도 꼭 성공하라고요. 김 CTO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유키 씨는 우리 회사의 자랑이라고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한다고요. 저는 감사하다고 여러분 덕분에 다시 꿈꿀 수 있었다고 대답했어요. 정현 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어요. 우리는 따로 저녁을 먹기로 약속했었거든요. 송별회가 끝나고 정현 씨와 단둘이 만났습니다. 한강 근처의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얼어있던 강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우리는 지난 1년을 되돌아봤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 함께 일했던 밤들, 남산에서의 첫눈, 그리고 고백.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정현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미유키 씨가 대기업에 가도 우리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더 단단해질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고, 정현 씨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요. 그가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제게 건네며 말했어요. 늦었지만 축하 선물이라고요. 상자를 열어보니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작은 펜던트에는 무한대 기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무한대 기호라고요? 정현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유키 씨는 수학자니까 이게 어울릴 것 같았다고, 우리 관계도 무한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제 정체성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난 게 기적 같았어요. 정현 씨가 직접 목걸이를 걸어줬습니다. 그의 손길이 따뜻했어요. 레스토랑을 나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3월의 밤 공기는 여전히 쌀쌀했지만 봄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정현 씨가 말했어요. 우리 이제 같은 문제를 같은 종이에 풀어가자고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함께 가자는 거였어요.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자는 뜻이었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기업 첫 출근 날 저는 긴장했어요.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목에 걸린 무한대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용기가 났습니다. 새로운 사무실은 컸습니다. 헬스케어 부문만 100여 명이 넘는 직원이 있었어요. 제 책상은 창가에 있었습니다. 햇빛이 잘 들었어요. 팀장님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일본에서 온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이미 훌륭한 실적을 가지고 있다고요.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환영한다는 인사를 건넸어요. 한 여성 선배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반갑다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라고요. 다른 동료도 점심 같이 먹자고 제안했어요. 일본 대기업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분위기였습니다. 일하는 방식도 달랐어요. 회의 시간에 제 의견을 적극적으로 물었습니다. 젊은 여성이라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관점을 기대했어요. 제가 제안한 알고리즘이 바로 채택됐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제가 리드한 프로젝트가 큰 성과를 냈어요. 환자 맞춤형 치료 추천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존 시스템보다 정확도가 25%나 향상됐죠. 회사 전체 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CEO님이 칭찬했어요. 미유키 씨 같은 글로벌 인재가 우리 회사의 미래라고, 다양성이 곧 혁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승진 발표가 있었어요. 책임 연구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저녁 정현 씨와 축하 저녁을 먹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고, 미유키 씨는 어디서든 빛난다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정현 씨가 있어서 가능했다고요. 지금 저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9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여기는 다름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시입니다. 여자라서, 외국인이라서,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다름이 가치가 되는 곳이죠. 저는 이곳에서 천재가 아닌 한 사람의 여성으로 사랑받는 법을 배웠어요. 수학 실력으로만 평가받는 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동료로서, 연인으로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공식은 사랑이라는 걸요. 그 어떤 수학 정리보다, 그 어떤 증명보다 아름다운 게 사랑이었습니다. 계산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 목에 걸린 무한대 목걸이를 만집니다. 제 인생의 방정식은 이제 완성됐어요. 미지수는 여전히 많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정현 씨와 함께라면 어떤 문제든 풀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서울의 밤이 반짝입니다. 저도 그 불빛 중 하나가 되었어요. 이 도시에서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사토 미유키가 아닌 그냥 미유키로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일본에서 평생 증명해야 했던 천재 수학자 사토 미유키가 한국에서 찾은 건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건 자신의 정체성이었고 진정한 사랑이었으며 무엇보다 존중받을 권리였습니다. 여자라서 문제가 되고 한국계라서 배제당하던 그녀가 서울에서는 오히려 그 다양성이 강점이 되었어요. 실력만 있으면 성별도 국적도 나이도 중요하지 않은 곳.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1년 반 만에 스타트업 인턴에서 대기업 책임연구원으로 외로운 이방인에서 사랑받는 연인으로 성장한 미유키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나라입니다. 다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환영하는 나라죠. 미유키처럼 한국에서 꿈을 이룬 외국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나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시고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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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해주세요.